토큰화 세상에서 기축 통화로 쓰이게 되면 이제 토큰 산업이 발전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플랫폼이 이더리움입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토큰 발행의 표준적인 플랫폼이 된다면 지금 이더리움의 가치가 아니겠죠. 2026년도가 토큰화의 원년이 돼서 이쪽 시장으로 전 세계의 금융이 변화되는 걸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게 되는 원년이 될 거는 맞는데 과연 이더리움이 그 시장을 다 먹도록 놔둘 것이냐 혹은 각성한 구글이나 애플이나 MS가 야 우리도 신발 벗고 뛸 거야 라고 들어올 것이냐. 만약에 그래서 올해가 12월이 됐는데도 별 일을 안 해. 뭐 합작이나 하려고 그러고 뭐 맨땅 시작하려는 생각이 없어. 그러면 저는 올해 말쯤에 이더리움을 사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토큰화라는 개념이 사실 저 같은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진짜 낯설어요.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크립토크나라는 말은 블록체인 위에 기존에 있었던 자산들을 올려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속성을 일부 입혀가지고 거래나 보관에 사용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만약에 나누어서 분할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를 내가 10만 원어치 투자한다거나 혹은 자기가 당장 돈이 필요한데 다 팔고 싶지는 않고 일부만 현금으로 유동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일부만 쪼개서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토큰에는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를 노르웨이나 스웨덴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기술과 시장은 충분히 가능한데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국에서 그게 되겠어?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제도적 뒷받침을 미국에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큰 증권이라는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거랑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개념은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서 되게 일찍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워낙에 이쪽 크립토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서 그림을 쪼개서 판다거나 아니면 저작권을 쪼개서 판다거나 기존에 있었던 주식을 쪼개서 파는 그런 조각 투자의 개념이 있어서 3년 전에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조각 투자에 관련한 그 법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토큰화하고는 좀 격차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폐쇄형의 블록체인을 전제한 법안이고요.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퍼블릭한 그런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하는 채권, 주식, 부동산 혹은 지적재산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스포츠 스타들의 미래 가치까지 토큰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모든 자산이 토큰화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에서 이 토큰화를 밀어붙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레리 핑크 회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2023년도에 레리 핑크 회장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거든요. SEC. 그 전에 한 7년 동안 SEC가 모든 ETF 신청을 반려했는데 이 블랙락의 그 ETF 신청은 반려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블랙락이 금권을 갖고 있는 거죠. 민주당의 최대 후원 회사예요. 그리고 그때 바이든 민주당 정부였는데 민주당 정부는 크립토에 대해서 중립이거나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 하에서 이 비트코인 ETF가 통과됐거든요. 그러면 그게 블랙락의 힘 혹은 레리 핑크 회장의 어떤 주도권 이런 걸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실제로 블랙락은 비들이라고 해서 미국 국채를 토큰화해서 이미 시험 단계를 거쳤거든요. 이 블랙락이 왜 이렇게 하냐면 순전히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을 토큰화하면 이 금융에 접근하지 못했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사람들도 미국 주식이나 여러 나라의 주식을 자기가 조금씩 담을 수가 있거든요. 시장이 훨씬 더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추가로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기회가 열리는 거죠. 물론 지금 한국인들이 물론 미국 주식을 산다거나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미국 주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좀 먼 얘기이긴 한데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에 의대생이 있단 말이죠. 그 의대생이 의대를 졸업하기만 하면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대를 졸업하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금융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뭐 론도 없고 그리고 뭐 담보로다가 돈을 끌어올 수도 없는 그런 경우에 자기 의대 성적과 자기가 의대생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블록체인에 올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펀딩을 받는 거죠. 약간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한 10만 원 정도씩 투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학생들 한 10명한테 10만 원씩 투자하면 그중에 몇 명은 성공해서 이제 평생 소득의 한 5% 정도나 10% 정도를 투자한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이게 인적 자본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금융은 인적 자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인적 자본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접적으로 담보물을 가지고 이제 돈을 꿔주는 것밖에는 못했는데 이제 사람을 주식회사처럼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블록체인 그리고 토큰화 이거랑 이더리움은 어떤 관계인가요? 지금 이제 토큰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 세계 모든 자산, 예를 들어서 토큰화의 대상이 되는 거는 이제 칠레 와인부터 중국의 돼지 족발까지 이렇게 다양한 게 토큰화 대상이 되는데 이런 자산들이 서로에 대해서 교환 비율을 갖는다는 건 약간 비현실적이에요. 이거를 매개할 수 있는 기축 통화가 필요한데 그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토큰화 세상에서 기축 통화로 쓰이게 되면 이제 토큰 산업이 발전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플랫폼이 이더리움입니다. 물론 이더리움에서만 발행되는 건 아니지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먼저 성공한 토큰화 자산인데요. 그것이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는 그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좋은 플랫폼이라는 뜻이죠. 이거를 뺏으려면 이제 빅테크들이 빨리 만들어서 이걸 뺏어올 수 있는데 빅테크들은 눈치를 많이 봐요. 2019년도로 기억하는데 리브라, 지금은 메타로 이름 바꿨지만 페이스북이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뭐 청문회까지 불려나가면서 엄청나게 혼났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빅테크도 좀 얼어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크립토 시장에 책임 있는 기업이나 은행들이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가격이 요동을 치다가 떨어지면 이제 투자자들의 원성 그리고 사회적 지탄 그다음에 환불해달라 뭐 이런 요청까지도 감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건 이런 어려움을 다 뚫고 이더리움이 지금 표준화 경쟁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토큰 발행의 표준적인 플랫폼이 된다면 지금 이더리움의 가치가 아니겠죠. 2016년도가 이더리움의 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토큰화의 기본 플랫폼이 이더리움이거든요. 한 가지 가능성은 구글이나 MS나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이더리움의 지위에 도전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굉장히 도전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근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점잖게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아시겠지만 그 수많은 비난과 저주와 욕설을 들으면서까지 왔거든요. 그 맷집이 대단합니다. 그 저력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죠. 삼성전자가 이더리움에 대항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삼성전자도 삼성 SDS를 통해 갖고 자체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걸 우리가 잘 모르거나 기사로만 기억하는 이유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이 그거를 온 동네방네 떠들지 않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의 관심 있는 투자적 가치물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못 따라옵니다, 이 시장을. 그러니까 금융기업과 기존에 있던 제도권만이 아니라 제도적 질서, 기성화된 질서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기성 질서에 도전을 대놓고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뭐 대놓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검찰 수사도 받고 이더리움에 비탈리기 받은 건 아니지만 이더리움 상에서 돌아가는 토네이도 캐시 같은 거는 이제 아주 험악한 꼴도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를 다 감내하면서까지 온 거니까 그런 걸 감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뭘 만들었는데 미국의 무슨 뭐 자산통제국 이런 데서 야 그거 동결해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이걸 왜 우리가 동결해요 하고 버틸 수 있을까요? 혹은 애플이나? 그런 야성이 없는 거죠. 이더리움에는 그 야성이 있거든요.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엄청 밀고 있고 이게 그냥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테더 서클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요? 그리고 미국은 이걸 왜 밀고 있는 건가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우연히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일군의 어떤 모험적인 사람들이 감옥 갈 각오를 하고 내가 달러의 1대1로 가치를 보정하는 그런 토큰을 발행할게. 어떻게? 네가 나한테 달러를 주고면 내가 너한테 토큰을 줄 거고 네가 다시 그 토큰을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달러를 교환해 줄게.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사실 근거가 없죠. 그 사람들이 그 달러 가지고 튀어버리면 뭐 아무 데도 화손할 데가 없습니다. 은행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니까.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시장이 커졌어요. 이 시장이 커진 이유는 중국인들이 이거를 너무 좋아한 겁니다. 중국인들이 이걸 왜 좋아했냐면 중국 정부가 2017년도에 가상자산 시장을 전부 차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해외 디아스포라 그래가지고 해외에 친인척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글로벌한 그 중국인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얼마든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중국인들이 주머니에 넣는 순간부터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토큰이기 때문에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이낸스나 비트피넥스나 뭐
그 바이비트 같은 데 보내서 거기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사재낀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은행이 차단돼 있는 상태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커졌습니다. 커지니까 미국이 주목을 한 거고, 미국의 뉴욕에 있는 남부지검이 그 금융회사들을 관할하는 검찰인데 거기서 태도를 엄청 괴롭혔어요. 뻑가면 벌금 매기고 소환하고 너희 회계가 투명하지 않아, 니네가 왜 뭔데 달러를 발행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2024년도 7월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2기를 준비하는 선거가 이제 시작될 무렵인데 공화당의 띵크탱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거 막지 마라, 그거 우리나라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들이 그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돈을 못 버니까 그 달러를 가지고 금이나 비트코인을 사고 남는 돈으로 미국 국채를 샀어요. 남는 돈으로 미국 국채를 샀는데 그게 독일 정부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량보다 많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테더가 우리나라 정부보다 더 많은 국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띵크탱크에서 이런 생각한 거죠. 야, 이거 중국 정부가 미국 국채를 안 사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중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간접적으로 사네? 이걸 아예 제도화해버리자. 그래서 아예 테더나 이런 회사들한테 어나운스를 한 겁니다. 비트코인하고 금 다 팔아. 미국의 3개월 미만의 단기 국채만 사.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시장 내가 10배, 20배 키워줄게. 이게 미국의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정부 여당도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 한국인들이 달러를 사니까 달러라이제이션이 될 걸 두려워서 통화 주권을 지킨다라는 이름 아래 이제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항마로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말이 되는지 아닌지는 검토가 필요한데 어쨌건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몇 개월 동안 이제 정부하고 정부 여당이 조율을 못 하다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은행권이 50% 주식 플러스 1주를 갖는 조건으로 이제 기술 기업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격을 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돼서 이제 곧 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금융권도 사실 비슷한 행보들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네이버페이는 두나무와 합병 추진하고 있고 미래에셋은 코빗 인수를 검토하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의 큰 맥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미래 금융이 토큰화 때문에 완전히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토큰화된다는 건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금융이 은행망으로부터 이탈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비자 마스터카드입니다. 사실 비자 마스터카드가 국내 은행하고 같이 카드를 만드는 거라서 제가 크레딧을 얻는 건 국내 은행한테 얻는 거고요. 비자 마스터는 저한테 크레딧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결제망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비자 마스터카드망을 통해서 가지 않아요. 그냥 폰에서 폰으로 가거든요. 은행망을 하나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자 마스터카드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같이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같은 데 들어가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데는 은행망이 없으니까 비자 마스터카드도 이게 잘 긁히질 않는 거거든요. 스마트폰 다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스마트폰망에 비자하고 마스터카드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근거 자산으로 한 카드를 발행해가지고 뭐 쓰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자 마스터카드가 이렇게 위기의식을 가질 정도로 토큰화가 되면 금융이 싹 바뀌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폰은 B2C 모형이에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금융을 접하는 거는 스마트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금융이라는 게 결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역금융을 생각해 보면 결제 뒤에는 반드시 파이낸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과 수입업자가 바로바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중간에서 이렇게 중개하면서 그 기간 동안 신용을 공급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B2B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금융의 B2B 모델은 여태까지 은행이었는데 그걸 누가 뺏어갈 가능성이 높냐면은 업비트나 바이낸스가 뺏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교환되는 공간은 은행이 아니라 거래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래소를 장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미래 금융의 허브입니다. 제1금융권의 은행업은 엄격한 국가 통제하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네이버라든가 미래에셋 같은 경우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 토큰화가 되면 국가 면허가 꼭 필요해? 이렇게 다 우회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은행이랑 손잡는 것보다는 거래소를 갖고 있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판단은 맞습니다. 제대로 판단한 거예요. 근데 아직 국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이 도입이 안 됐고 확정도 안 된 상태여서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좀 크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이 법이 사실 지금 기업들이 예상한 방향대로 안 가면 이건 오히려 리스크가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요.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불확실성을 걷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팀 다들 이제 테스크포스 팀을 운영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별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죠. 실기한다. 시장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를 노리더라도 빨리 행보를 가져가야 했던 거죠.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갖는 거, 그러니까 테더와 서클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 달러랑 1대1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일반인들에게 투자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한 2년 동안 강조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오해해서 서클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더라고요. 근데 서클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르면 좋은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니어스 법안대로 하면 돈을 별로 못 벌어요.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미만의 단기 국채만 갖는다는 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냥 딱 원래 은행 이자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남는 게 없는 거죠. 뭐 돈을 굴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하냐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유통해 갖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새로운 금융의 가장 중요한 맥을 짚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금융판을 바라보는 데가 이거를 가지려고 하는 거고, 서클이나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발행 회사를 키운다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런 거대한 금융업하고 같이 M&A를 한다거나 지분을 팔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섣불리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온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혹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온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주식을 사는 게 그닥 현명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 맞지만 해당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곧 수익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서클이나 이런 데 주식보다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애플이나 삼성의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강조해서 약간 좀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틀릴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콘센서스가 있는 게 아니라 저만 떠들고 있거든요. 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그 애플과 삼성을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다니는 길목을 잡고 있는 건 폰이거든요. 스마트폰이 앞으로 우리의 은행이에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나를 인증해 줄 수 있는 게 금융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게 스마트폰에 다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회사가 은행하고 같이 일할 필요가 없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도입되면 그 자체가 엄청난 강력한 은행입니다. 아무래도 진일보된 미래 금융이라는 건 저도 공감은 가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코인 관련된 전산 사고 같은 게 엄청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해킹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오히려 종래의 금융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해킹은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중앙에서도 해킹이 문제가 되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블록체인을 해킹당한 게 아니라 비제도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있었고 그 거래소들이 자체 보안이 잘 안 되니까 그 거래소들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이제 해킹했거나 이런 게 많고요. 그 해킹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은행은 내가 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폰을 잃어버린다거나 뭐 잘못 조작해도 은행이 알아서 다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 토큰은 점유물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면 은행처럼 찾아줄 데가 없어요. 해킹도 무섭지만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똑똑하게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토큰이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안 좋을 수도 있죠. 교수님 말씀하셨던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 아무래도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해 조금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전망을 조금 해주시죠. 만약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비트코인하고 디커플딩 되면서 혼자 올라간다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요. 여태까지 10년 동안 이더리움이 한 번도 거의 그런 모습 보여준 적은 없어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경향은 보이지만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는데 이더리움 혼자 올라간다? 그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반대입니다. 비트코인이 기침하면 이더리움은 독감에 걸리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 가능성을 보는 거죠. 누가 보고 있냐면 팔란티어 창업자인 피터 틸, 그다음에 한국계 투자 전문가 톰 리, 뭐 캐시 우드 이런 분들이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부 저와 비슷하거든요. 저처럼 비트코인 강세론자였어요. 근데 이더리움으로 지난해 많이 전환했어요.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이더리움을 제가 배척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보다는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거고 지금 학생들하고 쓰고 있는 책도 이더리움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비트코인처럼 희소성이 확실한 거나 발행량이 정확하게 정해진 그런 자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안정성, 예측 가능성 같은 거는 부족하지만 이더리움은 상당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한 가지 퀘션은 뭐냐면
2016년도가 토크나의 원년이 돼서 이쪽 시장으로 전 세계의 금융이 변화되는 걸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게 되는 원년이 될 거는 맞는데 과연 이더리움이 그 시장을 다 먹도록 놔둘 것이냐 혹은 각성한 구글이나 애플이나 MS가 야 우리도 신발 벗고 뛸 거야 라고 들어올 것이냐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가 12월이 됐는데도 별 일을 안 해. 뭐 합작이나 하려고 그러고 뭐 맨땅 시작하려는 생각이 없어. 그러면 저는 올해 말쯤에 이더리움을 사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도 많이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더리움 혼자 가는 거고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이렇게 정체된 좀 이렇게 천천히 가는 자산이고요. 이더리움은 이제 신산업의 핵심 자산이 되는 거죠. 토크나라는 건 이더리움과 좀 밀접한 것 같은데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메타버스 상태에서 토크나들이 도달할 때 이게 금융하고 연결돼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의 역할이 뭐냐면 담보물이에요. 카운터파트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상대방 위험이 없는 담보물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장 둔중하고 안정적인 그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담보 능력을 인정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거는 이제 미래 전망 때문에 사고 효용 때문에 사지만 비트코인은 우직함 때문에 사는 거죠. 미국 채권도 디지털화되어 있으면 담보 능력이 생기고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채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대방 위험이 있어요. 미국이 동결할 수 있거든요. 마두로와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 60만 개 모았다는 썰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역산한 거냐면 그동안 석유를 팔았거든요. 근데 GDP에 포함이 안 된 거야. 어디 갔냐? 빼돌린 거잖아. 어떻게 빼돌렸지? 금융망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방법은 하나예요. 종이돈. 종이 달러가 그렇게 감당 못하니까 비트코인이라고 추정하는 거거든요. 왜 미국 국채를 안 사겠어요? 마두로 대통령이. 동결해버리잖아요. 내 건데 못 뺄까 봐. 그렇죠. 그런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없어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악마성인데 이게 세상을 천사왕마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비트코인 저거 악마잖아. 근데 입장을 정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나띵이라는 거는 버리시면 악마거나 천사거든요. 근데 나띵이면서 악마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